방어 기제로서의 역할은 별 문제로 하고 죄수들의 무관심은 다른 요인들의 결과이기도 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은 무관심의 큰 요인이 되었으며 정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또한 죄수들의 정신 상태의 또 다른 특성인 불특정 대상에 대한 짜증에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 수면 부족은 끔찍할 정도로 왁사를 뒤덮고 들끓고 있는 이나 벼룩 같은 기생충에 시달리느라 잠을 설치기 때문이기도 했다. 수용소에는 위생법이라든가 위생시설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니코틴이나 카페인을 전혀 맛볼 수 없는 것도 무관심과 성급한 심리 상태의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신체적 원인들 말고도 일종의 콤플렉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적 원인들도 있었다. 죄수들 대다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는 아니면 적어도 한때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인간이 가지는 내적 가치에 대한 의식은 보다 높고 보다 나은 정신적인 것에 닻을 내리고 있으며 그것은 수용소 생활 따위로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죄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보통 죄수는 자신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슬퍼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용소 특유의 사회학적인 구조를 관찰해 보면 그 차이가 명백해진다. 보다 중요한 죄수들, 즉 카포, 요리사, 창고 관리인, 수용소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죄수들과는 달리 자신이 추락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승진했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에는 약간의 과대망상 증세로까지 진전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 행복한 소수에 대해 시기하고 투덜대는 다수의 정신적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농담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한 죄수가 어떤 카포에 대해 다른 죄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말했다. 상상 좀 해보라고. 내가 그 녀석을 알게 되었을 때 녀석은 겨우 어떤 큰 은행의 총재였어.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성공을 했으니 도대체 그게 행운이 아니고 뭔가? 강등된 다수와 승진한 소수가 충돌할 때마다 음식 배급을 위시해서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났다. 그것은 감정 폭발로 끝이 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불특정 대상에 대한 짜증, 이것의 신체적 원인은 위에서 논의되었다. 짜증은 이런 심리적 긴장감이 더해질 때 가장 극심해졌다. 따라서 이런 긴장 상태가 대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죄수는 구타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하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증가하는 것이다. 나 자신만 해도 굶주리고 피곤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곤 했다. 나는 항상 몹시 피곤했다. 우리 막사에는 발진티푸스 환자들을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내가 밤새도록 불을 지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헛소리를 하거나 잠든 한밤중에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럴 때면 난로 앞에 몸을 쭉 뻗고 길게 누워서 슬쩍 해온 감자 몇 알을 역시 훔쳐온 석탄으로 지핀 불에다 구워 먹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날에는 언제나 한층 더 피곤하고 무감각해지고 화가 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발진티푸스 병동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병동의 고참 관리인이 아파서 내가 그의 일까지도 대신해야만 했다. 따라서 막사를 청결, 만일 청결이란 단어가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을 내가 지게 되었다. 수용소 당국자들은 검열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막사에 들르곤 했는데 그 목적은 위생이 아니라 괴롭히려는 것이었다. 아마 조금 나은 음식과 의약품 몇 가지를 보태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검열관들의 관심은 복도 한가운데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지, 또는 더럽고 다 떨어지고 이가 득실거리는 담요를 환자들의 발치에 단정하게 개어 놓았는지 하는 것뿐이었다. 재소자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내가 빡빡 깎은 내 머리에서 죄수 모자를 휙 벗고 발꿈치를 소리나게 착 붙이면서 막사번호 4퍼9 환자 52명, 간호보조원 2명, 의사 1명입니다 하고 기민하게 보고하면 그들은 만족했다. 그게 끝나면 그들은 가버린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발표한 것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올 때도 자주 있었고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담요들을 정리해야 하고 침상에서 떨어진 지푸라기 조각들도 주워야 하고 또 침대에서 몸부림을 쳐서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려는 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 가련한 녀석들에게 계속 고함을 질러대야 했다. 고열 환자들 사이에서는 무관심이 특히 더 심해져서 고함을 지르지 않는 한 그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고함을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을 때리지 않으려면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무관심을 보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게 마련이며 그 무관심으로 해서 위태로워질 때는, 다시 말하면 검열관이 오고 있다든가 해서 위태로워질 때는 특히 더 화가 나는 것이다. 강제수용소 재소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심리학적인 면에서 소개하고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인간은 완전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경우 환경이란 수용소 생활의 독특한 구조를 말하는데, 그것은 죄수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어떤 일정한 유형에 맞추도록 강요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찌 되었는가? 주어진 환경에 대처해서 행동하고 반응을 나타낼 정신적 자유는 없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인간이란 제한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 그 요인이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심리학적 특성 혹은 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여러 요인들의 산물일 뿐이라고 믿게 하려는 그 이론은 사실인가? 인간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강제수용소라는 별난 세계에 대한 죄수들의 반응으로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세계의 영향력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음이 증명되는가? 그러한 환경에 직면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선택권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원리에 입각해서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수용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행동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종 용감하고 단호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무관심을 극복하고 짜증을 억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조차도 정신적 자유, 독립적인 사고방식의 흔적을 간직할 수 있다. 강제수용소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막사 앞을 지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빵 조각까지 다 주워버리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는 있으나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 매시간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었다. 그 결정이란 당신에게서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내적 자유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권력에 복종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스스로 전형적인 재소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자유와 품위를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심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제수용소 재소자들의 정신적 반응은 어떤 육체적 상태나 사유학적 상태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인 것이 틀림없는 듯하다. 비록 수면 부족과 불충분한 음식, 그리고 여러 형태의 정신적 억압 때문에 재소자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죄수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달려있지 수용소의 영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누구든지 자신이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더라도 자신의 인간다운 품위를 계속 간직할 수는 있다는 말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고통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뿐이다. 이 말은 인간의 마지막 내면적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소에서 자신들의 행동과 고통과 죽음으로써 증명한 순교자들을 알게 된 후로 내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고통을 참아낸 방법은 진짜 내면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정신적 자유이다. 적극적인 삶은 창조적인 일에서 가치를 실현시킬 기회를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에 들어맞는다. 반면에 즐거움을 찾는 소극적인 삶은 아름다움이나 예술, 자연 등을 체험하는 데에서 충족감을 얻을 기회를 준다. 그러나 창조도 즐거움도 없고 높은 도덕적 행위라는 한 가지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그런 삶에도 목적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은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한 태도를 취함에 있어 외부의 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창조적인 삶과 즐거움을 찾는 삶은 그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독창성과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삶에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한다. 고통은 운명이나 죽음처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고통과 죽음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완전할 수 없다. 한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또 그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설사 그가 가장 힘겨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주기에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용기 있고 품위를 잃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보존을 위한 혹독한 싸움에서 그는 자기의 인간다운 품위를 잃고 말 것이며 따라서 한낱 짐승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견뎌냄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가치들을 획득할 기회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고통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한다. 위에서 고찰해 본 것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니며 우리의 실제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런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건 사실이다. 죄수들 중 몇 사람만이 충만한 내적 자유를 계속 지녔고 또 고통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가치들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례가 단 한 사람뿐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만으로도 인간의 내적인 힘은 인간을 외적인 운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런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나 인간은 운명에 직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기회와 직면해 있다. 환자들의 운명, 특히 불치의 환자들의 운명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언젠가 병이 든 어떤 젊은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읽은 적이 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으며 수술을 해도 전혀 가망이 없다고 썼다. 그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는 자기가 전에 본 어떤 영화 속에서 용기 있고 품위 있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한 남자가 기억난다고 했다. 그 젊은이는 죽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맞이하는 것이 하나의 위대한 시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운명은 나에게 그와 비슷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썼다. 오래전 톨스토이 원작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엄청난 운명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위대한 운명도 그리고 그런 위대함을 성취할 기회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앞에 놓고는 한순간 마음에 떠올랐던 리지의 형이상학적 생각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엄청난 운명에 직면해서 바로 그와 같은 정신적 위대함으로
그 운명과 맞부딪힐 결심을 해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오래전에 했던 젊은 시절의 결심을 이미 잊어버린 뒤였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 아마 우리들 중 누군가는 뒷날 그 영화를 다시 보았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영화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모습들이 보였을 것이다. 감상적인 영화 한 편이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달성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말이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서 나도 똑똑히 본 적이 있는 한 젊은 여인이 들려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처럼 어떤 특별한 인간의 내면적인 위대함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들도 떠올랐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이다.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으며 마치 내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한편의 시와 같다. 그 젊은 여인은 자기가 이제 며칠 안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걸자 그녀는 쾌활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말했다. 운명이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예전엔 내 멋대로였지요.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녀는 막사의 창문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가 외로울 때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 창문을 통해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밤나무의 가지 한 개뿐이었는데 마침 그 가지에는 꽃 두 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이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고 정말이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이 여자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나? 가끔씩 환영을 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나무가 대답을 하더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요. 도대체 그 나무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죄수의 내적 자아의 상태에 끝까지 책임이 있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심리적 및 신체적 요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의 결과였다. 죄수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자신들의 도덕적, 정신적 자아에 있어서 마음의 피난처가 붕괴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만이 수용소의 타락한 권세에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난다. 즉, 무엇이 이러한 마음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었으며 또한 만들었어야 했겠는가? 과거에 죄수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괴로웠다는 것이다. 죄수들은 자기가 해방될 날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수용소에서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일이었다. 사실상 감금 기간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이란 잠정적 존재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기한을 알 수 없는 잠정적 존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새로 도착한 죄수들은 그 수용소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보통이었다. 다른 수용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야 했고, 또 어떤 수용소에서는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는 불안이 끝나면서 동시에 언제 끝날까 하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형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끝이 날지 어떨지, 끝난다면 그것이 언제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라틴어의 피니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끝 또는 완성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뜻이다. 자신의 잠정적 존재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미래를 위해 사는 일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자 그의 내면적인 삶의 뼈대 전체가 뒤흔들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쇠퇴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실직 노동자를 예로 들어보자. 그의 존재는 잠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미래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어떤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실직한 광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를 보면 실직 상태가 빚어낸 그들 특유의 일그러진 시간, 내적 시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수들 역시 이 기이한 시간 체험으로 고통받았다. 수용소에서는 예를 들어 하루 같은 짧은 시간 단위는 끊임없이 가해지는 고문과 끝이 없을 것 같은 노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좀 큰 시간 단위,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다. 내가 수용소에서는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말하자 동료들도 동의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시간 체험인가. 여기에서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라는 작품을 떠올렸다. 이 작품에는 매우 날카로운 심리학적 비평 몇 가지가 담겨 있다. 이 작품에서 토마스 만은 심리학적으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즉 자기가 언제 퇴원하게 될지 모르고 있는 한 요양소의 결핵 환자들의 정신적 발달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생활,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는 생활을 체험한다. 한 죄수는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재수자들과 함께 기나긴 대열에 섞여 역에서 수용소까지 행진해 왔는데 뒷날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자기는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행진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삶에서 미래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 같았다. 여기에 다른 원인들이 더해져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이 생각을 부채질하였다. 다른 원인들이란 시간적으로는 감금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좁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철조망 바깥 세계는 이제 아득하게 멀어졌다.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리고 얼마간은 실체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바깥 세계의 사건들과 바깥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생활은
죄수들에게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다. 바깥 세계는 물론 그가 알고 있는 범위에 국한되긴 하지만 죄수에게는 대개는 마치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이승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미래의 어떠한 목표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이 퇴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은 과거를 회고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좀 더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현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수용소 생활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신이 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는 말이다. 우리의 잠정적 존재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수들에게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빼앗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신이 실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예외적으로 견디기 힘든 외부 상황에 처해지면 정신적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수용소의 어려움을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해보는 기회로 삼기는커녕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경멸하였다.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과거 속에서 살기를 더 좋아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오직 몇 사람만이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를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죽음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였다면 절대 성취할 수 없었을 자기 실현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이룩하였다. 우리들 중 이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하고 열의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스마르크의 말이 꼭 들어맞는다. 삶이란 치과 의사 앞에 앉아있을 때와 같다. 당신은 항상 진짜 아픈 건 이제부터라고 생각하지만 그땐 이미 끝난 뒤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강제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서 참된 기회들은 지나가 버렸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도전이 거기 있었다. 그러한 체험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내면의 승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죄수들 대다수가 그랬듯이 도전을 무시하고 단순히 식물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다. 죄수에게 미치는 수용소의 정신병리학적 영향을 정신치료법이나 정신위생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려면 그에게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정신력을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어떤 죄수들은 본능적으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찾으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수단이 된다. 내가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발이 너무 아파 거의 울면서 나는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발이 끔찍할 정도로 아팠다. 거의 울면서 기나긴 대열에 섞여 수용소에서 작업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몹시 추웠고 매서운 바람이 후려쳤다. 나는
우리의 이 비참한 삶 때문에 끝없이 생겨나는 작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밤엔 무얼 먹게 될까? 특별 배급으로 소시지 한 조각이 나온다면 그걸 빵 한 조각과 바꿔 먹을까? 2주일 전에 보너스로 받은 것 중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국물과 바꿀까? 끊어진 신발끈 대신으로 쓸 철사토막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늦지 않게 작업장에 가서 평소에 같이 일하던 작업반에 끼게 될까? 아니면 다른 작업반에 끼게 될까? 거긴 감독이 잔인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하면 카퍼와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지독하게 멀고 먼 행진을 하지 않고 수용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가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고작해야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역겨워졌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 갑자기 내가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 앞에는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강제수용소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바로 그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객관성을 가지고 학문과는 거리가 먼 관점에서 보고 말하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고 순간의 고통들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옛날 일처럼 관찰했다. 나와 그리고 내가 겪은 어려움 2가지가 다 흥미로운 정신과학적 연구과제로 나 자신에 의해 채택되었다.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뭐라고 말했던가? 감정, 고통이라는 감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한다. 미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죄수는 파멸되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정신력까지도 함께 잃어버렸다. 그는 퇴행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흔히 이것은 위기라는 형태로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그 징후는 수용소에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던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였다. 그런 현상은 보통 어느 날 아침 죄수가 옷 입고 세수하고 점호장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간청도 주먹질도 위협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 그냥 누워만 있다. 이 위기가 병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는 자기를 병동으로 옮기거나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것도 거부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포기한 것이다. 자기 배설물 속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것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 상실과 이 위험스러운 자포자기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FC, 우리 구역 고참 관리인인 그는 아주 잘 알려진 작곡가이며 오페라 작사가였다. 그가 어느 날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박사님,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걸 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주겠다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았는지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박사님? 나를 위해서라고요. 나는 우리 수용소가 언제 해방될 것이며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언제 꾼 겁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1945년 2월에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얘기하던 때는 3월 초였다. 당신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3월 30일이라고 했어요. F가 나한테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자기 꿈속의 목소리가 한 말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가까워질수록 수용소로 전해오는 전쟁 소식은 우리가 약속된 날에 해방되리라는 가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에 F는 갑자기 병이 나서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3월 30일, 그를 위하여 전쟁과 고통이 끝나리라던 바로 그날, 그는 헛소리를 하더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3월 31일에 그는 죽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발진티푸스였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마음의 상태와 육체의 면역 상태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갑자기 용기와 희망을 잃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내 친구가 죽게 된 근본 원인은 기대했던 해방이 오지 않아 몹시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잠복해 있던 발진티푸스 병원균에 대한 그의 육체의 저항력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비되었고 그래서 그의 몸이 병마에 희생당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꿈속에서 들은 말이 맞긴 맞은 셈이었다. 이 한 가지 사례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이끌어낸 결론은 우리 강제수용소의 주임의사가 내게 들려준 말 중 내 주의를 끌었던 어떤 말과 일치한다.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설날까지 일주일 동안의 사망률이 수용소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사망률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노동 조건이 더 나빠졌다거나 음식 배급이 더 나빠졌다거나 또는 기후의 변화나 새로운 전염병 같은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죄수들 대부분이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순진한 희망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점점 더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이 없자 죄수들은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수용소에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의지를 되찾아 주려면 우선 미래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부터 성공해야 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에도 견딜 수 있다고 니체는 말했다. 죄수들에게 심리치료 및 정신위생학적인 치료를 할 때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었다.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끔찍한 방식을 견뎌낼 의지를
그들에게 길러주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한 가지 이유, 즉 한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다. 슬프게도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목표도 목적도 없었다. 그러니 계속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곧 죽었다.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말을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삶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배워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를 멈추고 대신 자신이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대답은 말과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처신이어야 했다. 삶은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할 책임과 또한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의 과업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 과업,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코 한마디로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다. 삶이란 막연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업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삶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은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 따라 저마다 다르고 독특하다. 어떤 사람, 어떤 운명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운명과 비교될 수는 없다. 어떠한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으며 그때그때 따라 다 다른 반응을 요구한다. 사람은 자신의 천분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 보통 때는 자신에 대해 조용히 명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명상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때는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언제나 오직 하나뿐이다. 자신의 운명이 고통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과업으로, 오직 자기에게만 주어진 단 하나뿐인 과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조차도 자기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뿐이다. 죄수인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론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살아서 그 고난의 끝을 보게 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때에도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지탱해 준 것은 그런 생각들이었다. 오래전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단계를 지나왔다. 그것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삶을 이해하려는 데서 생긴 천진난만한 질문이었다. 우리들에게 있어 삶의 의미란 삶과 죽음과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두 팔을 크게 벌려 껴안는 것이었다. 일단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수용소의 고문을 무시하거나 헛된 환상을 품거나 또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고통은 이제 하나의 과업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 성취할 기회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릴케가 노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헤쳐나가야 할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릴케가 말한 헤쳐나가야 할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성취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헤쳐나가야 할 고통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약해지려는 순간들을 다잡고 남몰래 눈물을 감춰가며 가득 찬 고통과 과감히 맞설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눈물이란 한 인간이 최고의 용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용기를 지녔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겸연쩍어하며 자기가 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내 동료 한 사람은 부종이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고 내가 묻자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울어서 부종을 내 몸 밖으로 내보냈소. 수용소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자 정신치료법이나 정신건강법을 개인 및 집단 치료에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다. 개인에 대해 정신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인명구조수단일 때가 많았다. 이러한 노력은 보통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용소 규칙상 자살을 기도한 사람을 구해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목을 매달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줄을 잘라 생명을 구해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자살하려 했던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했다. 두 사람 모두 자살하려 했던 의도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즉, 삶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삶은 아직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미래에서 무엇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외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무척 사랑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고 시리즈로 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먼저 말한 그 사람이 자기 아이를 사랑함에 있어
아버지인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 이상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고 그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독자성과 단일성은 인간적인 사랑에 못지않게 창조적인 작업에도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과 계속 살아남아야 할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인간을 향해 또는 채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되면 그는 결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어떠한 방식에도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집단 정신치료는 수용소에서는 당연히 제한을 받았다.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수용소 당국의 편이 아닌 한 고참 구역 관리인은 공정하고 고무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행동이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말이 미치는 영향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정신적 감수성이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을 때는 한마디의 말도 효과적이었다. 나는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일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재소자들의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져서 한 막사의 재소자 전부를 대상으로 집단요법을 실시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 그날은 재수없는 날이었다. 아침 점호를 받을 때 파괴 행위로 간주될 많은 행위들을 발표하고 그 시간 이후로 그런 행위가 발각되면 그 즉시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범죄 행위 가운데에는 우리의 낡아빠진 담요에서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잘라내는 일, 이것은 발목을 임시로 묶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작은 조각을 잘라내는 일과 아주 작은 도둑질 같은 것도 들어있었다. 그 며칠 전 반쯤 굶어 죽게 된 한 죄수가 감자 몇 파운드를 훔치려고 감자 창고에 몰래 들어간 일이 있었다. 도둑질은 곧 발각이 되었고 죄수 몇 명은 그 도둑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수용소 당국에서 그 일을 알고는 그 죄인을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 전체를 며칠간 굶기게 했다고 했다. 2,500명은 당연히 단식을 택했다. 단식을 하게 된 그날 저녁, 우리는 매우 저조한 기분으로 토굴 같은 막사에 누워 있었다. 말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비위의 거슬릴 판이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불까지 나갔다.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그러나 우리 구역의 고참 관리인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에 병으로 죽거나 자살한 많은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희생자들이 사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했다. 맹세코 나는 내 동료들의 영혼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기분은 결코 아니었다. 나도 춥고 배고팠으며 짜증스러웠고 피곤했다. 그러나 다시 없이 좋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가장 시시한 위로의 말부터 꺼냈다. 난 말했다. 이 유럽에서도 제2차 대전이 발발한 지 6번째 겨울을 맞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그때껏 경험한 고통 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 추측으로는 우리들 중 이런 손실을 입은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건강, 가족, 행복, 직업적 능력, 행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모두 다시 얻을 수 있거나 되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성한 몸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앞날의 한 재산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하면 미래는 올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가 살아남을 가망이 얼마나 적은지 스스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소에 아직은 발진티푸스가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나 자신이 살아남을 가망은 20대 1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잃거나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구나 앞으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칠 안에 깜짝 놀랄 만한 군사적 사건이 일어나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할 수 없다 해도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보아서 적어도 개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노동 조건이 아주 좋은 특별 작업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죄수에게는 행운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나는 비단 미래와 미래에 드리워진 베일에 대해서만 말하지는 않았다.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과거의 모든 즐거웠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빛은 현재의 어둠 속에서조차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말이 설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시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그대가 경험한 것은 지상의 어떠한 힘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훌륭한 생각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긴 하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미 행해진 것은 또한 일종의 실체이다. 아마 가장 확실한 실체일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는 많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동료들에게
그들은 간간히 한숨만 내쉴 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이 무한한 삶의 의미에는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 궁핍, 그리고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두운 막사 안에 누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련한 피조물들에게 나는 우리의 이 심각한 상황에 과감히 맞서자고 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투쟁이 가망 없는 것이긴 해도 그러나 그 가치와 의미를 떨어뜨리지는 말아야겠다는 확신 속에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으며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상관없다. 아니면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는 우리가 자기를 실망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고통을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겨나가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희생에 대하여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종류의 희생은 정상적인 세계, 물질 만능의 세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희생에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 우리 중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는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 했던 한 동료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괴로운 종말에서 구해주고 싶어 했다. 이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가장 뜻깊은 희생이었다. 그는 헛되이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 중 아무도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목적은 그때 그리고 거기 그 오두막 안에서 거의 가망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주위가 밝아지자 비참한 몰골을 한 나의 친구들이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눈에 눈물을 머금고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고통받고 있는 내 친구들과 교류할 정신적인 능력이 내게는 너무도 부족했다는 것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틀림없이 놓쳐버렸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죄수의 정신적 반응의 제3단계에 이르렀다. 즉 해방된 이후의 죄수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고찰 단계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심리학자가 특히 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자주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용소 감시병들의 심리학적인 기질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수들이 자신들이 취급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런 일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말해두어야 한다. 첫째, 감시병들 중에는 세디스트들이 덜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세디스트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이런 세디스트들은 언제나 정말로 가혹한 감시병들이 필요할 때마다 선발되었다. 우리 작업장에서는 몇 분 동안이나마 혹독한 추위 속에서 2시간 일한 후에 작은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허용된 큰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이런 즐거움을 빼앗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감독들이 덜어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난로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난로를 뒤엎어서 잘 타고 있는 불을 눈 속에 처박아 버리곤 했다. 그럴 때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희열에 차 있었던가. 그리고 친위대원이 어떤 한 죄수를 싫어한다고 하자 친위대원 중에는 세디스트적인 고문에 열정을 가진 고도의 전문가가 항상 있었다. 그러면 그 불운한 죄수는 그에게로 보내졌다. 셋째, 감시병들 대다수는 여러 해 동안 수용소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야만적인 수법을 보아왔기 때문에 감정이 둔해져 버렸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사람들은 적어도 가학적인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넷째, 감시병들 중에서도 우리를 동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야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수용소의 소장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해방된 다음에 밝혀진 일인데 이 사람은 상점이 있는 가장 가까운 소도시에서 죄수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주머니에서 적지 않은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그 자신도 죄수인 수용소 의사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죄수였던 수용소 고참 관리인은 어떤 친위대 감시병들보다도 더 지독했다. 그는 걸핏하면 다른 죄수들을 때렸다. 그러나 수용소 소장은 내가 아는 한은 우리들에게 손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친위대 소장에 관해 한 가지 흥미있는 사건은 그의 수용소에 있던 몇몇 유태인 죄수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수용소의 죄수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헝가리 유태인 청년 3명이 이 소장을 바바리아 숲속에 숨겨주었다. 그런 다음 이 친위대 소장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군 사령관을 찾아가 조건을 들어주어야만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미군 지휘관이 이 사람에게 절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미군 장교는 마침내 그 친위대 소장이 체포되더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 유태인 젊은이들에게 했다. 미군 장교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강제 수용소의 전임 소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근 바바리아 부락 몇 곳에서 옷을 모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해서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스실로 보내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른 재소자들에게서 물려받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감시병이었느냐, 죄수였느냐 하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 거의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인정은 어느 집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집단 전체로 보면 비난받기 쉬운 집단에조차도 인정은 있는 법이다. 집단과 집단 간의 경계는 서로 겹쳐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천사고 저 사람들은 악마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감시병이나 감독이 수용소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에게 인정을 베푼 것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훌륭한 행위였다. 반면에 자기 자신의 동료들을 못살게 군 죄수의 비열함은 대단히 경멸할 만한 것이었다. 죄수들은 유난히 마음이 비뚤어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하게 성격적 결함을 찾아냈다. 한편 어떤 감시병이 아주 적은 인정이라도 보여주면 마음속 깊이 감동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감독이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날 아침에 배급받은 것 중에서 남겨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 나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이미 작은 빵 조각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준 것은 인간적인 그 무엇, 선물에 곁들여지는 다정한 말과 표정이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훌륭한 부류와 상스러운 부류, 이 두 종류뿐이다.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 어느 곳에나 있어서 그들은 사회의 모든 집단 속으로 침투한다. 어떤 집단이건 훌륭한 사람들로만 구성되거나 상스러운 사람들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종족만으로 된 집단은 없다. 그러므로 수용소 감시병들 중에서도 가끔씩은 훌륭한 친구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서 파헤치고 그 깊은 곳까지 들추어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한 것이 기껏해야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의 혼합물일 뿐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선과 악이 벌어진 틈은 모든 인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며 그것은 강제 수용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도덕의 심연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는 강제 수용소의 심리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즉, 석방된 죄수의 심리 상태를 다루고자 한다. 해방을 맞이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자연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몹시 긴장된 나날을 보내던 중 마침내 수용소 정문 위로 백기가 올라가던 날 아침의 이야기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겠다. 몹시 긴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 날뛰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이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지친 발걸음으로 우리 죄수들은 몸을 질질 끌며 수용소 정문을 향해 갔다.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의아한 눈초리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나가보았다. 이번엔 우리에게 고함질러대며 명령하는 소리도 없었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몸을 숙일 필요도 없었다. 설마 이럴 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감시병들이 담배를 권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하마터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들은 어느새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수용소 밖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 못 가서 다리가 아프고 뒤틀리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절뚝거리며 계속 걸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의 눈으로 수용소 주위를 보고 싶었다. 자유다 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유에 대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의미에 대해 꿈꾸었던 몇 년간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입에 올렸던가. 그런데 그것의 실체는 우리의 의식을 꿰뚫지 못했다.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에 이르렀다. 꽃들이 거기 피어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으나 그것을 느낄 수는 없었다. 색색의 꼬리 깃털을 가진 수탉 한 마리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반짝하고 섬광 같은 기쁨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것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모두 막사로 다시 모여들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기해봐. 오늘 즐거웠나? 그러자 그 사람은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느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부끄러워하면서 우물쭈물 대답했다. 사실은 말이야,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다시 배워야만 했다. 해방된 죄수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심리학적 용어로 자아감 상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치 꿈에서처럼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 같고 있을 법하지도 않아 보였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자주 꿈에 속아왔던가. 우리는 해방될 그날이 온 꿈을 꾸었었다. 그날이 와서 우리는 풀려나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아내를 껴안고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꿈속에서는 해방된 그날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그런데 그때 호각 소리가 귀를 찢는다. 기상신호다. 자유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가? 몸은 마음보다는 덜 억압된다. 몸은 처음 순간부터 새로운 자유를 잘 누릴 수가 있었다. 우선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먹어댔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죄수 한 사람은 근처에 사는 어떤 농부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먹고 또 먹더니 커피까지 마셨다. 그제서야 혀가 풀린 그는 이번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압박감이 마침내 풀린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그는 말을 해야만 하며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을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잠깐이라도 무거운 압박감, 예를 들면 게슈타포의 신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압박감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혀가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까지 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지나야 했다. 그리고는 감정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던 그 기이한 속박을 뚫고 갑자기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석방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꽃이 피어 있는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따라서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즐겁게 지저귀었다. 사방 몇 마일 안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넓은 대지와 하늘과 종달새의 환희의 노랫소리,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서 주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언제나처럼 거의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저는 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듯 자유로운 곳에서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그렇게 꿇어앉아 이 문장을 되뇌었을까? 이제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날에 그 시간에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다시 한 인간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갔다. 수용소에서의 최후의 며칠간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긴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신경전에서부터 정신적 평온에 이르기까지 전혀 장애가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석방된 죄수에게는 더 이상 정신적인 배려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도 엄청난 정신적 억압을 받아온 사람은 해방된 뒤에도 당연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억압이 너무 갑작스럽게 풀렸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이 위험, 정신건강이라는 의미에서의 위험은 심리학적인 잠수병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부가 일하고 있던 잠함, 밑을 열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압착 공기를 유지하는 기밀함, 수중 공사 따위에 쓴다. 잠함에서 갑자기 나오면 거기에서 엄청난 기압을 받고 있었으므로 건강이 위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심리적 단계에서 보다 원초적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서 보고 배운 잔인무도한 행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자유로워지자 그들은 자기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한 것은 오직 하나, 억압받는 자에서 이제는 박해자가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선동자가 되어 고의적인 폭력과 불법을 자행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런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한 조그만 사건들에서 자주 나타났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수용소를 향해 들판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곡식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것을 밟지 않으려고 피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내 팔을 잡아 끌며 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곡식을 밟으면 안 된다고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나를 노려보더니 소리 질렀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가 빼앗긴 것이 얼만데 그래?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포기 밟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나쁜 짓을 할 권리가 없다는, 자신이 부당한 짓을 당했다고 해서 남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귀리 수천 포기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 코 밑에 주먹을 들이대며 고함치던 그 죄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소리쳤다.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날로 이 손을 피로 물들이지 않는다면 내 이 손을 아예 잘라버릴 테다. 나는 이런 말을 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좋은 동료였고 그 후에도 그랬다. 정신적 압박에서 갑자기 풀려난 데에서 생긴 도덕적 결함 말고도 석방된 죄수의 성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근본적인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죄수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맛보게 되는 쓰라림과 환멸이었다. 쓰라림은 전에 그가 살던 고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돌아가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저 어깨만 약간 움츠려 보인다거나 상투적인 인사말이나 건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비참해지고 자신에게 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했을까를 묻고 싶어진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 라든가, 우리도 역시 고통을 겪었다네. 라는 말들을 가는 곳마다 듣게 될 때 그는 저들이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과연 저것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환멸을 느끼는 것은 이와는 좀 다르다. 여기서 환멸은 겉만 번드르하고 감정도 없는 인간이 너무도 역겨워서 구멍 속에라도 기어들어가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는 더 이상 듣지도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같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잔인해 보이는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절대 한계에 도달했다고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고통이란 한이 없다는 것, 자기는 앞으로도 한층 더 많이 그리고 한층 더 혹독하게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그가 미래에서 고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말을 앞에서 했다. 삶이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그에게 일깨워 주어야 했다. 그러나 해방된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수용소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슬프도다. 자신의 꿈이 실현된 그날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슬프도다. 아마도 그는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 오직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집까지 전차를 타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수천 번이나 꿈속에서 하고 싶었던 대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것은 문을 열어주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없고 또 다시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수용소에서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승의 행복은 없을 거라는 말들을 주고받았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는 않았다. 행복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에 대비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죄수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환멸은 극복하기가 몹시 힘들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정신의학자로서도 그들이 극복하도록 도와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경험이었다. 그러나 정신의학자는 이 환멸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환멸이 더 좋은 자극제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된 죄수에게도 자신이 수용소에서 체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마침내 온 것처럼 그날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처럼 보였다. 또한 수용소의 체험이 한낱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생각되는 날도 올 것이다.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 중 최고의 경험은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이다.